비트코인이 올 봄에 이제 은행 위기를 겪으면서 이 가치가 또 크게 많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아크의 캐시우드는 이 질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난감하실 수 있는 질문인데 2030년이 되면은 150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 이 많은 헤지 펀드들이 결국은 비트코인을 담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이 월가와 관련해서 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이 달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블랙락의 현물 ETF 말고도 EDXM이라고 하는 월가 주도의 또 거래소가 좀 관심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시타델이나 찰스 슈왑, 피델리티 같은 또 거대한 공룡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는 또 개인 투자자들은 안 되고 현재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을 보급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EDXM은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이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네. 그러냐면 일단 월스트리트 간판 금융기관들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에 EDXM 대주주로 참여한 게 시타텔하고 피델리티하고 찰스 슈왑 등가 여기 된다고 그러는데, 일단 시타텔을 보면 대단한 헤지펀드입니다. 네. 나는 이게 켄 그리핀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헤지펀드인데 지난해 이게 세계 1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하락장이었었는데 거기서 수익률이 자그마치 38%를 건졌어요. 그래서 일개 헤지펀드가 벌어들인 돈이 160억 달러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85억 달러를 그 멤버들한테 배당을 하고 켄 그리핀이 취한 수수료만 75억 달러예요. 와, 75억 달러. 근데 그들이 우선 헤지펀드는 두 가지 종류 수익을 내는데, 하나는 매크로 투자라고 그래서 거시경제의 흐름을 쫓아가면서 통화나 상품을 팔아가지고 이제 승부를 보는, 그쪽은 이제 조지 소로스나 퍼렌 존슨 같은 게 대표되는 거고, 이 시타텔이나 이쪽은 과학적 투자 기법입니다. 그러니까는 과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을 동원해서 매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컴퓨터에 걸어놓고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매매, 컴퓨터 매매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엔 특히 초단타 매매를 많이 해요. 초단타 매매라는 게 사실은 상대방의 패를 미리 읽어서 중간에서 그걸 가로채서 하는 게 초단타 매매거든요. 이게 사실 불법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거를 미국 법원에서는 지금 크게 막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런 초단타 매매가 잘못하면은 폭락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제왕이 하여튼 시타텔이 그리고 아시다시피 피델리티는 이제 뮤추얼 펀드의 강자고 찰스 슈왑은 미국 최대 증권사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이러한 각 분야의 대장격인 제도금융권들이 들어와서 만든 암호화폐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의 코인베이스나 크라켄하고는 또 위상이 틀리죠. 그러니까 어떤 신뢰도나 안정성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월한 거래소로 이제 등극할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한 멤버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존 제도금융권과의 그 연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많이 이제 그런 상품들이 개발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확실히 월가를 이미 대표하는 주자들이 등판을 한 거고, 어떻게 보면 또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신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이미 시타델이라는 존재를 믿고 계속해서 유입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달러 패권의 이제 균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언론에서 너무 많이 좀 회자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달러 패권이 균열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 각국에서 실제로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또 그리고 금 같은 대체해제 자산이 더 늘어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달러 패권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교수님께서도 달러 패권은 앞으로 계속해서 그 힘이 약화될 거라고 그렇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달러 패권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세계 최강의 나라고, 저도 미국 근무를 해봐서 알지만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생각보다 더 강하고 큰 나라입니다.
아, 그래서 달러 패권은 지금의 위치에서 점점 위축돼 간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세계 거래 비중의 어떤 축소되거나 어떤 이런 추세를 반전시키기는 힘들 거지만 그렇다고 쉽게 무너지지도 않을 겁니다. 다만 달러가 헛발짓으로 인해 즉 이 스위프트 시스템 같은 데에서 계속 마음에 안 드는 나라들을 계속 차단시킴으로써 지금 다른 국제 결제 시스템을 만든 통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뭐 중국도 만들고 이미 루브라도 만들고 브릭스도 공동 통화를 만든다고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기축 통화는 좀 다원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달러, 유로와 뭐 위안화 이런 것들로 이제 다원화가 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CBDC가 등장하면서 통화의 종류 또한 다양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법정 통화와 디지털 통화와 그 다음에 스테이블 통화의 어떤 서로 이제 경쟁과 각축 같은 게 시작되고 하면서 이제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달러 패권이 축소된다거나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죠. 하지만 앞으로 상당 기간 달러는 패권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달러 패권이 이제 앞으로도 많은 또 분들이 미국이 워낙 강대한 나라이고 지금 이미 영향력이 워낙에 오랜 시간 동안 좀 이어온 부분들이 있는데 저 결론적으로는 그럼에도 이 달러 패권은 조금씩 그 위상들은 줄어들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자, 이렇게 달러 패권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위협을 받게 되는 요인들은 뭐 위안화나 유로화, 비트코인, 뭐 페트로달러, 금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위안화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위안화는 뒤에서 이제 중국 얘기를 조금 더 많이 나눌 때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고 먼저 비트코인이 이 달러 패권의 균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우선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그 대체 자산으로 떠오르는 게 금이나 은 등 이런 귀금속과 함께 최근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또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트코인은 달러의 축소나 균열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의 동력이나 성장력으로 달러의 그 위협을 가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달러 하기 나름인데 달러가 지금과 같이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그 마음에 안 드는 나라들을 계속 차단시키고 그러면 결국은 당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혹은 당할 수 있는 제3세계 같은 데서는 달러 표시 자산을 마냥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이제 그들이 대체를 하면서 최근에는 각국 중앙은행도 금을 많이 보유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개인의 입장에서도 이제는 유사시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러시아의 행태를 보면 비트코인 같은 수요가 막 폭증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달러의 행보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이제 커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 처음에는 중개자 없이 개인 간에 결제 가능한 디지털 화폐로 고안이 최초에는 됐는데 현재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입지가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자, 이 얘기는 투자처로서 이 비트코인과 화폐 기능으로서의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은 좀 분리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비트코인의 어떤 기능들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라고 보시나요? 뭐 투자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화폐로서의 그 본원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환의 수단이라거나 가치 척도의 수단의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그 달러의 대체 자산으로서 즉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이제 비중이 이제 더 큰 편이죠. 자, 비트코인이 올 봄에 이제 은행 위기를 겪으면서 이 가치가 또 크게 많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 아크의 캐시우드는 자, 이 질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난감하실 수 있는 질문인데 2030년이 되면은 150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 그 근거로 이 많은 헤지 펀드들이 결국은 비트코인을 담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요 돈나무 언니의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언제까지 얼마큼 오를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좀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고 네, 있고요.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은 달러 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마음에 안 든다고 손쉽게 그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퇴출시키고 게다가 외환 보유고를 압류하고 더 나가서 개인 자산을 몰수하는 건 사실은 사유재산제를 존중하는 자본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EU나 이런 데에서 그 러시아의 외환 보유와 그 다음에 개인 자산 몰수한 것들을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쓰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이렇게 되면 제3세계에 있는 그 개인 부호들이 앞으로 자기네들도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즉 이 녀석들 몰수당하지 않을 수 있는 자산 위주로 네. 이거 바꿔놓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이 되는 거예요. 즉 이런 행태는 비트코인 시장을 키우는 근본적인 토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방 국가들이 좀 길게 내다보고 자본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짓을 함부로 하는 거는 이거는 훗날 부메랑을 맞아요. 지금 미국의 달러가 이렇게 코너에 몰리는 것 자체가 네. 부메랑을 맞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2012년에 이란을 차단시키지 않았으면 네. 중국의 CIPS는 탄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때 이란을 차단시키는 걸 보면서 아 우리도 당하겠구나 라고 해서 중국이 CIPS를 만들고 러시아도 루블 그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브릭스 자체가 아 우리끼리 달러 탈피하기 위해서 공동통화를 만들자라는 움직임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남미연합이나 그 아랍연맹이나 이런 데서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디지털 화폐를 만들겠다고 나서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달러가 이제 부메랑을 맞는 거예요. 결국은 이 비트코인의 어떤 장기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미국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달러와의 관계성 속에서 봐야 된다는 부분들이 가장 정확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과 홍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초에 홍콩 내러티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홍콩이 가상자산 시장을 개방을 했는데 그 배후에 중국이 있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 내러티브에 대해서 교수님도 동의하시나요? 예, 저는 동의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중국 자체는 금융시장은 개방화로 치닫고 있는데 외환시장만은 아직까지는 폐쇄 시장입니다. 다만 홍콩을 통한 간접 개방을 하고 있어요. 네. 중국은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있냐면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지금 한 3, 4년째 계속 시험 중이면서 지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결국 이거를 외국하고 그 거래하는 즉 대외 개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디지털 화폐 시대가 되기 전에 자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 본토 내에 있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을 철저히 규제를 해서 막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물론 중국 정부가 막겠지만 또 막겠다고 막아지지 않는 또 그러한 암시장도 있기 때문에 그걸 차라리 홍콩에다 양성화시키자 해서 홍콩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들어 줘가지고 일단 본토에 있는 가상자산들이 홍콩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는 마지막 숨통을 이제 틔워주는 거죠. 대신 홍콩에서 거래될 적에는 거래소가 자금을 추적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네. 그래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종류도 이렇게 한정시키고 그다음에 그 지각간 거래 같은 것들을 마음 먹고 추적하려면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홍콩 내러티브에 대해서 저도 약간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확실히 좀 그런 방향성들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됐는데 그래도 지금 홍콩에서 또 내걸고 있는 이야기들이
본인들이 크립토 허브가 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원래는 홍콩이 굉장히 금융의 어떤 중심지였다가 맞아요. 사실은 이제 중국에게 이제 넘어가면서 싱가포르로 많이 좀 이전이 된 맞습니다. 부분들이 맞습니다. 있는데, 자, 그 거점에서 본인들이 뭔가 금융에 대한 또 나름의 어떤 점유들을 가져오려고 하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거기서 이 가상자산들이 어떤 역할들을 또 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사실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게 유럽이에요. 그 EU하고 스위스인데 네. 그래서 가상자산 스타트업들은 지금 절반 이상이 다 그쪽으로 가 있어요. 네. EU하고 스위스에 네. 본사를 두고. 그리고 이 시장에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EU하고 스위스입니다. 그러니까 홍콩이 탐내는 건 스위스 정도의 동양의 허브는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러니까 스위스 정도가 돼서 시장이 자유로워서 그쪽의 스타트업들도 유치하고 하여튼 가상자산에 대한 아시아권의 거래는 홍콩이 중심으로 한번 커보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스위스가 어떤 규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빨랐고, 또 유럽에서 미카 법안을 가장 먼저 또 도입을 했는데, 어떤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또 유럽이 어떤 비중들이 조금 상대적으로는 적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어떤 산업적인 부분들과는 약간의 차이가 확실히 있는 부분들이 예. 네. 하여튼 유럽이 미국보다는 최소한도 6개월 먼저 쫓아가고, 미국은 유럽이 하면은 그거를 한 6개월 정도 지켜보고 있다가 크게 부작용이 없으면 자기들이 뒤쫓아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 가상자산을 하시는 분들은 유럽을 눈여겨 보셔야 돼요. 네, 그러네요. 모든 면에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봐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경제가 소비 지출이 많이 가라앉으면서 내수 침체에 따른 디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의 리더십도 많은 타격들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과 미국은 어쨌든 수십 년 동안 경제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는데, 지금 중국의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와, 자, 이 중국의 어떤 경기 침체가 글로벌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사실은 G2로서 리오프닝을 할 적에 세계가 많이 기대를 했어요. 네. 중국의 성장이 세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대치만큼 중국의 성장이 여의치 않으니까 지금은 좀 실망한.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지금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이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경기가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0% 가까운데 연간 산업까지 죄 합치면 한 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중국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지 않고서는 내수 경기 진작이 사실은 힘든 구조로 돼 있는데 문제는 부동산 경기를 이제는 쉽게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팬데믹 시기에 다른 나라들은 엄청나게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했는데 중국은 그 시기에 사실은 돈을 안 풀었어요. 그래서 돈이 안 풀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제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하고 반대로 지금 계속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위안화가 약세로 치닫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국은 각 지역의 그 경제 발전이나 이런 거를 지표를 나눠주고 성적표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의 경제 성장률이 얼만큼 됐다, 뭐 등등 이것들 다 지표화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그때 지방 정부들이 거의 올인한 게 이 부동산 투자예요. 그러니까 산하에 인프라 투자 기관도 만들고, 그다음에 부동산 기업들한테 땅도 70년 임대해 주면서 임대료 받고 하면서, 그게 가장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니까, 즉 미래의 성장을 앞당겨서 땡겨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지금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는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방 정부 산하의 그 인프라 투자 기관들의 부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동산 투자로 경기를 살리지 못하니까, 즉 여태까지는
땅을 70년씩 임대해주면서 그 임대료를 받아서 그게 세수의 지금 4분의 1 이상이 됐었는데 그게 막히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상의 위기들이 이제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거든요. 네. 즉 이런 과정에서 중국에 지금 빈집만 1억 채가 있다는 거거든요. 와, 1억 채. 네.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그런 것들이 해소되기까지는 내수 경기를 옛날처럼 살리기가 힘든 상황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그동안의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좋았던 거는 이런 부동산 경기 같은 걸로 해서 미래의 성장을 땡겨 쓴 꼴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그 타격이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어렵고, 게다가 지금 수출도 옛날만큼 그렇게 쉽지 않고 네.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등등 여러 문제로 중국이 좀 힘듭니다. 중국이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그와 연계되어 있는, 즉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큰 우리나라가 힘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IMF가 다른 나라들은 다 상향 조정하면서 우리나라만 유독 깎는 네. 이유는 중국하고 가장 밀접한 거래 대상국이기 때문에 중국을 나쁘게 보는 것만큼 비례해서 한국을 나쁘게 봅니다. 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계속 연속으로 IMF에서 예. 지금 계속 성장률을 낮추고 있고,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중국의 어떤 이런 경제 상황이 뭐 단기간에 해결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그 나름으로 뭔가 어떤 글로벌 경제에서 또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럼 이 위기들이 언제 정도까지 계속 이어지고 한국도 계속해서 이렇게 중국의 여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지금 일단은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저렇게 지금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물론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잘 막기는 할 겁니다. 근데 잘 막는 거하고 경기를 확장적으로 풀어내는 건 또 틀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형다그룹 이외에 또 완다그룹 어떤 부실 문제도 터지고 계속 골마 터지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 중국의 정책은 지금은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킬 시기가 아니고 네. 거기서 생긴 부실들을 잘 추스려 가지고 이거를 좀 치유의 시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결국 내수 쪽은 부양 경기를 계속 쓰겠지만 그게 예상한 것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데는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수출 쪽도 지금은 옛날과 같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 문제는 생각보다 좀 장기전이 필요할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 경제 네. 자체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좀 꾀해야 될 시기. 네. 과거처럼 어떤 수출이 일시적으로 힘들다가 다시 반등하는 게 반등하고 아니라. 네. 물론 그렇겠지만 한국이 거기에 그렇게 옛날처럼 편승하기 힘든 게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